네, 검찰이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최순실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난 셈이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도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마지막에 김종 전 차관하고 조원동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여기에도 역시 또 공동정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네네. 검찰의 역할은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찰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적시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사법부 헌법재판소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연계 과정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전방위적으로 다 방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안들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은 이제 BH 관심사라면서 삼성을 압박한 그런 것이 대통령과 같이 공모했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도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원동 전 수석을 통해서 이미경 전 부회장을 사퇴시켰다.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 파일, 이것이 또 일정 부분 이제 공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어떤 검찰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총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한 것이 이제 미르재단의 강제 모금, 그다음에 대기업의 특정인 채용 요구, 그다음에 대기업의 그 특정 기업의 납품 계약 요구, 이제 요 영역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한 영역이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호성과 공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로 또 공모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조원동과 공모해서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던 거, 압력을 넣었던 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과 공모해서 삼성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그 공모가 그 현실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후에 특검에서 이제 얼마만큼 구체성 있게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이제 공이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또 성역 없는 수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막판 스퍼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존재감 과시에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사법부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 양대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이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대 정권마다 계속 정권의 신여다, 아니다, 이런 것을 여당과 야당의 어떤 관점의 차이로서 항상 검찰이 그 가운데 서서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피해 의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를 함으로써 검찰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세웠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좀 달리 하는데요. 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검찰의 입장이 바뀝니다. 최초에 이 사건이 터졌었을 때 대통령이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할 시점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지요.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대통령이 이제 첫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홍보물과 연설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슬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을 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명확하게 검찰총장은 계획 없다라고 선을 긋다가 그다음에 2차 담화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존재감은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 네. 그다음에 대통령 대면 조사 과정, 그다음에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병우와 김기춘에 대한 기소를 못했던 것,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네네. 실제 드러난 그리고 국민들이 아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잡아서 정리를 했는데 네네.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손도 안 댔다라는 아하, 이 예. 지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규모가요. 검사 44명에 총 185명의 수사관을 투입을 했고, 뭐 조사 인원이 412명, 압수수색을 150군데, 계좌 추적 73군데, 통화 내역 조사를 214명을 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엄청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정작 최순실을 제외하고 다 깃털들만 잡아놓고 실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우병우와 네. 김기춘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도 못했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7명을 구속을 했는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김종송, 송승각, 장시호, 사실상 이들 모두 최순실의 깃털이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네.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면 조사, 강제 조사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네. 또 뇌물죄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가늠할 때 최초에 제3자 뇌물죄를 대통령에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검찰 수사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또한 뇌물죄에 대한 부분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나는 한 푼도 챙긴 게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 변호사들도 대통령이 뭐 챙긴 거 있나? 그 다음에 많은 보수단체에서도 대통령 이런 한 푼 먹은 거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3자 뇌물죄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내가 압력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느냐가 네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검찰이 계속해서 신용만 하고 어떤 때는 쇼로 비칠 정도로 진정성이 안 보였던 대통령 강제 대면 수사가 네네. 두 번째 관건이고,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사법부 사찰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들이 우병우와 김기춘이 사법부까지도 사찰했다는 의혹이 밝혀진 이상, 우병우와 김기춘에 대한 얼마만큼 단호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느냐, 요 세 가지가 특검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무가 있으면 기둥을 잡아야 되는데 뿌리를 아무리 잡아도 기둥을 못 잡으면 수사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핵심은 저는 지금 뭐 최순실이라든가 우병우라든가 뭐 김기춘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의혹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또한 특검의 핵심적인 사항도 있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또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그거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준비서면상에서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지만 판사들이나 재판장 입장에서는 핵심적을 봅니다. 주변적인 것은 뭐 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특검에서 핵심적인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정농단을 했냐 안 했냐,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뇌물죄 대가성이죠. 그러나 대가성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들 전부가 대가성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별로 특검에서 아무리 조사를 한들 이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다만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일정 부분 개입이 했다면 그것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핵심인데, 그러면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냐? 저는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태블릿 PC라고 봅니다. 태블릿 PC가 물론 최순실 거라고 검찰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누구 건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 명이 같이 소유했는지 아니면 최순실이 혼자 썼는지, 그리고 태블릿 PC는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선이 거기에 기억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면 네. 다른 것은 뭐 밝힐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둥이고, 뿌리와 잔털 같은 것들은 나중에 뭐 시간을 두고 처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특검의 또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에 7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뭐 자,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이죠. 비상시국회의가 탄핵 가결 이후에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어서 좀 준비가 되는 대로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수위에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위에 좀 언급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네, 새누리 네, 잠시 네. 황영철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을 다시 할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민주의식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국력 결집의 메시지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는 국민 여러분의 또 다른 명령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처절한 자기 반성과 혁명적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내용과 본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 지도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방조와 옹호,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 및 단죄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하여 민심 위반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둘째, 보수를 빙자한 구태정치, 도덕성이 무너진 가짜 보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합니다. 셋째, 야당은 이제 탄핵은 헌재에 맡기고 광장에서 국회로 돌아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혼란을 야기하는 무차별적이고 초헌법적인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도 지금의 정치적 혼란 상태를 최대한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답니다. 오늘 위원장 한분 뭐 선임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합의가 안 됩니다. 일단 비상시국회의를 이끌어갈 대표를 한 사람 선출을 해서 네, 황영철 의원의 발언 함께 보셨습니다. 현 지도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 또 방패막이를 자처 인사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가, 그리고 네. 야당은 광장에서 국회로 돌아와서 이 민생에 좀 전념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황영철 의원이 저는 이제 발표는 뭐 탈당하지 않겠다. 현재 어떤 새누리당에서 개혁을 선도하는 세력으로 남겠다. 그러나 이제 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표 체제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 지금 비상시국회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는 지금 돌고 도는 건데 새누리당이 뭐 탈당을 하든 탈당을 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삼보일배하면서 당의 쇄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보수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탈당을 해서 신당 네. 창당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아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풍찬 노숙의 그런 어떤 그 차가운 바람을 맞기는 싫다. 다만 당내에서 지금 지도부 사퇴 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동안 소위 말해서 친박이라는 세력들을 뭐 정계 은퇴까지 이제 요구한 이제 그런 어떤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체라는 것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저는 공동 웅면제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총선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고 대선은 이제 내년 12월이나 그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저는 친박과 비박이 여전히 지금 국민을 앞에 놓고 서로 권력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주류는 아직 아무 입장이 없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주류도 반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역시 새누리당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비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쁜 사제 입에 발리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현 지도부 사태, 가짜 보수 청산, 비박, 친박 너희들 책임지고 나가라. 네네. 라는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야당 민생과 국가 경제에 혼신을 다해서 광장에서 돌아와라. 광장에서 나오지 않아서 야당이 욕을 들었지 야당이 광장에 있어서 욕을 들은 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초반에 야당은 광장에 나오지 않거나 그다음에 행진을 하지 않거나 하면서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서 욕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 세 번째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재밌는 건 이거죠. 오늘 그 새누리당 탈당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그 10여 명의 탈당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그 석고대제, 그다음에 하나는 새누리당 해체,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고 헌납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박준선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헌집 부서진 집 문제가 아니고 썩은 고래다. 한때 과반수 여당 그리고 여전히 덩치 큰 고래지만 철저하게 썩었다. 눈알, 머리, 뼛속까지 썩었다. 리모델링은 어불성설이다. 썩은 생선을 더 이상 국민 앞에 전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새누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야당이나 진보 진영 인사가 발언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원이고 당원이었다가 탈당을 하고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던 양반이 새누리당 자체를 썩은 고기고 더 이상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썩은 고기는 썩은 고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하는 모습들을 현재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들은 아주 깊게 듣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정치를 쭉 보면 이 지역 패권 구도로 이미 고착화돼 있습니다. 80년도 민주화운동 할 때는 민주도 반민주 구도에서 그래도 지역 구도가 완화됐는데 지금 지역 패권 구도, 정당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할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동교동계 그리고 노무현 친노계 지금 다 패족 선언까지 했으면서 다 다시 살아서 지금 유력 정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또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이 오면 또다시 개혁을 외치는 네. 세력으로 둔감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